연불리의 비밀노트입니다. 3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도 머니올라에서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주도 이벤트가 참 많았습니다. 네. 이슈와 증시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번 주는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 코스피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드디어 2,700포인트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이제 각각의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인데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좀 컸던 게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이번 주에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마이크론 효과도 있었고, 엔비디아의 그 젠슨항 CEO가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게 삼성전자에도 호재로 작용했고, 또 한 가지가 FOMC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3번 하는 건데 2번으로 좀 인하 속도를 둔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돼버렸죠. 일단은 3번 정도 하는 걸로 또 잘 나오다 보니까 FOMC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까지도 같이 랠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국내외 증시 전체적으로는 좋은 분위기였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보다는 확실히 좀 대형주 쪽이 조금 더 힘을 좀 발휘했던 흐름이었고, 수급적으로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하루에 1.8조 원을 좀 샀는데 거의 하루에 산 것 치고는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고, 지난 이제 수목에 기관들까지 합쳐가지고 반도체만 무려 4조 원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거의 그냥 반도체 웬만한 투자들이 집중 베팅을 한 그런 좀 모습이 한국에 좀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FOMC 말씀드렸지만 스위스가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주요국 중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진국들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외에 좀 이슈 중에는 애플이 반도점 좀 소송에 걸려가지고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너무 그동안 독점으로 이익을 많이 취했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게 조금 이 미국 개별 기업 쪽에서는 약간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우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았던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통화 정책도 주목할 만했죠. 네, BOJ가 이제 맞습니다. 마이너스 네. 금리를 17년 만에 벗어나서 또 금리를 올렸으니까 또 거기에도 시장이 많이 주목을 했는데, 네. 일단 좀 주요국들 먼저 미국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FOMC 결과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동결했고 또 올해 3차례 인하하기로 이렇게 좀 결정이 됐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FOMC에서 이제 점도표라고 그러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을 딱 찍어서 이제 어느 정도 올해 연말 금리를 이 정도면 또 적당할 것 같다라고 이제 점을 찍어 놓는데, 그 점도표가 지난 12월에 4.625%였거든요. 그러니까 4.625면 지금 5.5%이기 때문에 금리 딱 3번 낮추면 딱 맞는 수치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좀 시장이 좀 올리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4.625로 그대로 유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는 변한 게 없고요. 다만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였는데 이거를 2.1%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이제 좋다 보니까 올렸고, 그리고 근원 PC 물가라 그러죠. 이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물가 지표인데 이 전망치는 올렸어요. 기존의 2.4에서 2.6%로. 그러니까 물가 전망도 올리고 경제 전망도 올렸습니다. 근데 금리는 3번 인하하는 건 똑같아 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FOMC 리뷰를 해드리면 기존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일단은 우리 예상보다는 좀 올려놨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재확인했고 시장은 안도감을 보였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제로 FOMC 이후 미국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네. 아마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한 것 같은데, 파월의 어떤 말이 시장을 자극한 건가요? 일단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1월하고 2월에 인플레가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좀 생각보다 사실 높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경계감 있는 멘트를 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화되는 기조 자체가 바뀐 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1월이나 2월은 원래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1, 2월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고금리가 유지되면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물가를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올랐지만 뭐 큰 문제 없다. 근데 고용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종합하면 금리 인하 그냥 예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랑 상관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3번 인하는 좀 할 거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고, 그럼 5월에 할 거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원래 6월에 지금 예상인데 5월에 하냐 마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안 했는데 그거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5월에 만약에 생각보다 뭐 진짜 물가가 더 낮아지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6월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5월에 인하 가능성까지 좀 내비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엔 지금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달러는 약해졌고 금리는 떨어졌고 미국의 증시는 급등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확실히 확인된 이번 3월 FOMC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 소식 좀 짚어보죠. 네. 이제 일본의 금리 상승, 또 워낙 일본이 우리 인접 국가고 또 우리 산업과 경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우리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 주겠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변화거든요. 이게 17년 만에 금리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다가 드디어 금리를 올렸는데 일단 이제 일본은행이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거냐. 그러니까 인상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면 사실 그냥 마이너스를 0으로 올린 거니까 큰 변화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 흐름이 나오느냐가 우리나라 경제나 뭐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일단 우에다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더 안 하겠다. 그런 발언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일본 내부에서도 올해 아마 7월 아니면 10월 정도에 한 번 더 인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본격적으로 어쨌든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됐다라는 게 좀 중론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춘투가 이번에 이제 펼쳐졌는데 일본의 임금 인상이 생각보다 좀 높았죠. 근데 대기업만 지금 나온 건데요. 중요한 건 일본은 70%가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까지 만약에 이 임금 인상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모든 업종이 다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계속 이 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명분이 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 아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아마 꾸준하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엔화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언제 추가 인상할지 모르고 어쨌든 이벤트가 끝나버리니까 오히려 엔화가 좀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엔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는 한국은 어쨌든 일본과 일부 그 업종들이 특히 IT나 자동차가 경합을 하니까 한국한테는 어쨌든 플러스 요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일본 증시는 엔화가 약할 때 좋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들을 봤을 때 한국의 수출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한테는 별로 나쁠 게 없는 그런 좀 정책 변화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스케줄을 준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 인상하는지 그러니까 뭐 FMC나 이런 것들은 점도표 보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하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언제 더 인상할지 아직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월에 BOJ 한 번 더 열리거든요. 이제 그때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올해 하반기나 언제 추가 인상할 거냐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4월 한 번만 더 보면 우리가 좀 명확한 변화는 더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과 미국 봤으니까 이번엔 중국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중국 증시가 반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긍정적인 이제 소비와 뭐 생산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중국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경기는 뭐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괜찮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상승 반전했고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소비가 좀 실제 는다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발표됐던 1, 2월 산업 생산도 지난해보다 7%나 올랐고요. 거기다 소매 판매도 5.5%.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수치가 잘 나오는데, 특히 그 중국도 지금 온라인이 잘 되잖아요. 온라인 판매가 더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근데 1, 2월 합쳐서 온라인 실물 상품 판매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14.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나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이 소비도 좀 돌아서고 있고, 제일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부동산 투자는 1, 2월 달에 마이너스 9%나 아직도 감소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게 12월에는 마이너스 24%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좀 올라서는 거죠, 부동산도.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중국의 경기는 좀 어쨌든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최악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돌아서는 건 분명히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헌 제품을 새 걸로 바꿔주는 그 정책인데, 그래서 징둥닷컴이라는 데서 올해 5천억 이상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냥 옛날 가전제품 가지고 오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이 또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최근에 글로벌 제조업 지표라든가 중국의 수출도 조금씩은 뭔가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최악은 벗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관건은 그거에 이게 연속성이 있겠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일단 1, 2월까지의 데이터만 보면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중국 경기가 뭔가 좀 달라지곤 있다. 여기에 좀 주목하시고,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FOMC에서 결국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을 한 상태고 스위스는 낮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진국들이 낮춰주면, 금리 낮추면 중국도 금리 낮추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차가 그동안은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국이 낮춘다고 해도. 그래서 통화 정책의 여유도 생길 수 있어서 어쨌든 중국은 올해는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전자 거의 왔죠. 거의 왔죠. 이제 바싹 이제 다가갔죠. 바싹 이제 거의 다가와서. 예. 엔비디아 이제 CEO죠. 이제 젠승황이 이제 가죽 자켓 입고 멋있게 한마디 했잖아요. 이제 이 캘리포니아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이제 GTC에서 삼성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좀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여기 저도 이제 매주 머니올라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데이터들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주가가 너무 안 갔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젠슨항이 한마디 했다고 주가가 그날 한 6%인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준 사건인데, 그러니까 젠슨항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 했을 거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직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근데 결국엔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거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만 굳이 공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공급이 임박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진짜 들어가나 마나 이게 논란은 많았는데 이제 확인이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못 갔던 걸 좀 만회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상황은 좀 바뀌었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여기에 공급만 하게 된다면, 물론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을 것 같지만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각각 들어가면서 엔비디아랑 이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엔비디아의 어쨌든 최종 테스트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AMD라든가 또 앞으로 많은 고객사들이 또 있어요.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고객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만약에 또 공급을 하게 되면 더욱더 고객사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젠슨항 CEO의 발언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고민을 하나 좀 해결해준 그런 좀 발언으로 좀 시장이 좀 받아들이면서 일단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그 지난 20일이었죠. 이제 주총에서 경계원 사장이 마하원 네, 맞습니다. 공개했습니다. 네. 뭐 이름 자체는 뭐 무시무시한데 그 AI 가속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장치고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제품을 그러니까 발언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삼성전자가 보통 HBM이나 메모리 만들고 그다음에 GPU나 이런 걸 이제 사와가지고 조립까지는 하는데, 본인이 그걸 이제 수주받기 전에 직접 만들거나 뭐 그렇게까지 자체 제품을 만든다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엔비디아의 그 GPU 가속기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는 그걸로 지금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거랑 경쟁하는 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경쟁력이 있겠냐, 이렇게 좀 이제 의구심을 좀 표출한 분도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AI 가속기를 대체하는 대체품인데, GPU하고 HBM이 원래 들어가잖아요. 이 보통 가속기에는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연산 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GPU 역할을 하는 그 칩을 삼성이 직접 만든 겁니다. 만들었고, 또 D램 중에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이 LPD램이라고 하는데, 이 저전력 D램을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묶어서 조립까지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성능 면에서는 엔비디아에 이게 진짜 대적할 수 있을까? 왜냐면 엔비디아의 GPU랑 HBM이 결합하면 엄청난 괴물 같은 성능인데, 이거는 그만큼의 성능이 나올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게 그 HBM이나 GPU가 아니라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칩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능 평가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GPU 가속기는 학습한다 그러죠. 모든 데이터를 그 AI가 막 받아들여가지고 병렬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고사양 그 칩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어떤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추론한다 그러죠. 추론 칩은 이 정도까지 고사양 칩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타겟으로 만든 거는 그 추론용이 들어가는 칩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성능보다도 전력 효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을 좀 낮게 잡았고, 그리고 가격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가격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만 개 네이버에 공급해서 1조 원 얘기가 딱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어쨌든 네이버에 들어가서 추론용 칩으로 자리를 잘 잡으면 삼성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학습의 시대를 지나서 추론 시대로 이제 점점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추론용 칩도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하겠죠. 근데 그때 엔비디아는 지금 둘 다 지금 독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론용 시장을 삼성이 일부터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뭐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네이버가 이걸 써서 성과가 나온다면 삼성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무기가 하나 생겼다는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 좀 제품인 것 같습니다. AI 얘기 좀 더 해보죠. 애플의 아이폰에 이제 구글의 AI 기술이 도입된다는 소식이 좀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모 회사죠. 알파벳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 뉴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애플이 AI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AI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생성형 AI 모델을 구글 걸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챗 GPT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제미나이죠. 근데 제미나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폰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해서 AI를 좀 대비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게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 전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구글은 애플 아이폰 그 사용 기기가 전 세계에 22억 대나 있어요. 여기에 제미나이가 탑재되면 구글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니까 좋을 수 있고, 애플도 이제 무리하지 않겠다는 거죠. 생성의 AI가 완벽하지 않은데 굳이 뭐 여기에 좀 완벽하지 않은 걸 새로운 아이폰에 탑재하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뭐 제미나이 같은 걸 먼저 도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네 걸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옛날에 구글 맵 같은 경우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지금 아이폰이 자체 지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한 5년 정도는 구글 거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발하고 나서 아이폰에 자기 맵을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또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에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왜 AI를 좀 얘기가 없으니까
삼성은 지금 갤럭시에 AI 넣어가지고 어쨌든 잘 팔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나오는 이 아이폰에도 AI 이제 기능을 탑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모두의 시선은 6월 달에 애플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 3월에 지금 젠슨왕이 열었던 이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처럼 이제 6월에는 애플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아마 AI 기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론 보도만 있어가지고 구체성은 떨어지는데 그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디바이스 시대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뭐냐면 지금 막 데이터 센터 짓고 AI 막 학습하고 이쪽이 시장이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갔는데 이제는 만약에 애플이 이걸 공개하는 순간 이제 기기로 확산되는 거죠. AI가 뭐 PC, 뭐 가전제품,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열리는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정말 중요한 이슈로는 6월에 애플 개발자 회의를 한번 진짜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얘기까지 잘 들었고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업종 중에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어디입니까? 일단 이번 주에 그래도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역시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주죠.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발성 이슈는 당연히 아니고 또 젠슨왕의 발언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 주에도 반도체 대표주들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대표적인 또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 쪽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삼성이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M&A 한다고 밝혔는데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아마 로봇 M&A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다음 주까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이번 주에 굉장히 못 올랐던 그 섹터 중에 건설 대표주가 좀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새 4월달 뭐 부동산 PF 위기설 얘기도 좀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건설업종들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태형건설에 대한 좀 리스크는 있었지만 대형사들은 체력들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건설 대표주들의 주가도 워낙 그동안 좀 소외받았으니까 이번 주만 강한 게 아니라 좀 저는 다음 주까지도 조금 더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저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유진 연구원님이 쓰신 그 제목이요. 전력망의 최전선. 그래서 전선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약간 재밌게 좀 달아주셨는데 이 전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게 전기가 당연히 발전소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가정까지 오려면 전선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전력망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발전하고 송전하고 배전하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비와 기기들을 총칭하는 게 바로 전력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미국이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너무 노후화됐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요즘에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막대한 전기가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한 인터뷰에서 이 AI랑 자율주행 하려면 전력망부터 많이 깔아야 된다.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처럼 미국은 사실 이게 부족한데 언제 이게 구축됐냐면 1960년대, 70년대에 대부분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전력망은 보통 20, 3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망의 70% 이상이 25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 많이 간 게 사실은 좀 이런 이유도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또 여기다가 풍력과 태양광도 설치해야 되죠. 그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또 송전 설비 다 깔아야 되거든요, 새로. 그래서 만약에 텍사스 같은 데서 뭐 거기에 태양광 같은 설비를 하면 이거를 뭐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먼 저기 동부까지 보내려면 엄청난 송전선을 또 깔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미국의 전력망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한국도 2036년까지 매년 한국 전선 시장이 4.2% 성장한다는 이런 좀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일부 좀 노후화된 게 있고, 또 거기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느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수도권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이런 이제 발전소들의 이 전력이 결국 수도권으로 가기 위한 송배전선도 좀 많이 깔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수요가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왜 전선보다 변압기 관련된 회사들이 먼저 갔냐면 공사 순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변전소나 이런 거 설치할 때 이런 이제 변압기라든가 전력기기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전선이 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좀 나중에 수혜를 받는데, 근데 결국엔 전력기기 가고 나면 당연히 이쪽도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시간의 문제지, 결국엔 전선 업종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전선은 제조 원가 중에 원재료비 비중이 70에서 80%가 돼요. 그래서 재료비 비중이 높은데 그 재료의 80에서 90%를 뭐가 차지하냐면 구리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구리값이 오르면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매출 이 판가에 그걸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랐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좀 특징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규모 발전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사양의 전선이 요즘에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고사양의 전선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는 거죠. 이 초고압선을 왜 쓰냐면요, 이 전압을 올리면 전류 그 손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전기 생산하고 나서요,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데 일정 부분 전류가 손실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초전도체가 나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전류 손실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줄이는 게 초고압 전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이 더 커질 텐데, 이거는 전선주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초고압선 수주까지,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앞으로 전선업황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내용이고, 다만 이제 모든 전선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이익은 차별화되니까 특히 해외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잘 보라는 그런 내용이 남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종목은 LS란 기업을 이제 여기서는 추천주로 좀 언급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LS가 LS 전선 자회사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양의 전력선을 생산하고, 또 미국에 전선 업체 하나 있거든요. 슈페리어 에식스를 금융위기 때 그때 인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미국에 이제 이런 통신망이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는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LS전선의 기업 가치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관심 종목으로 일진전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진전기는 전선과 변압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설을 해서 좀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LS랑 일진전기가 좀 관심 종목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전선 업종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 업종, 전통적인 업종 같은데 네. 여기에도 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하니까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네. 수 있겠네요. 네. 그 이번 주에 보고서까지 봤고요. 저희 연불리의 비밀노트는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보조금이 기존 기대했던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8조 원이면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니까 그래도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수준이라, 한 가지 아쉬운 건